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가운데 11살, 9살 두 아들을 키워오던 싱글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회 앞에선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폰 요금 인가제 폐지와 N번방 방지법을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현재 두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뒤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출근 전이라도 회사에 채용 취소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피고인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5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6일 말기암 싱글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혼 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싱글맘의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싱글맘이 9살, 11살 두 아이를 남겨두고 지난 12일 끝내 남겨질 아이들 생각에 감겨지지 않았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가 말기암으로 숨진 싱글맘 고 김지혜 씨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육비 지급 이행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양혜연의 기자회견. 현장에선 11살, 9살 두 아들을 키우는 투준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말기암 싱글맘이 양혜연에 보내온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빠들이 하는 짓도 다 했어요. 톱질, 몹질, 드릴까지도. 근데 남자아이는 아빠를 찾더라고요. 그래도 더 열심히 했어요. 운동도 잘했으니 인라인도 보드도 스키도 다 같이 타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던 싱글맘은 지난 12일 오후 4시 55분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각오 없는 딸, 고생한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 엄마는 미안할 뿐입니다. 이제 지가 살다 이제 지치니까 못 살고 나온 거예요. 술 먹으면 구타하고 소리 지르고 몸도 아프니까 힘들죠. 애가 암 앓은 지가 지금 한 7, 8년 되는데 그러기 전에서부터 직장 다니고 뭐하고 해서 병들었는데도 항암 해가면서도 직장 다니고 뭐하고 그러는데 법원은 한 아이당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이혼한 남편은 단 한 번, 그것도 달랑 50만 원 준 게 그동안 준 양육비의 전부였고 아이들 양육은 오롯이 지혜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혜 씨는 아이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암 판정을 받은 와중에도 수영장으로, 스키장으로 남들 다니는데 다 데리고 다니며 몸이 부서져라 이를 악물고 키웠습니다. 나는 그때 상에 뭐라 했어요. 네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쉬지 왜 그렇게 애들 데리고 다니냐 추운데 가면. 지금에 와서 보면 애들한테 많이 이제 그것까지 해준 그렇게 생각돼요. 지가 이제 저렇게 떠날 줄 알고 미리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혜 씨의 어머니는 지금은 각오 없는 숨진 딸의 전 남편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인간도 아닌 거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래 둘씩이나 있는데도 애가 그렇게 암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키우는데도 한 푼도 안 주고 그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닌 거지. 괘씸 이상해요, 진짜. 그거는. 지혜 씨는 숨을 거두며 어머니에게 이제 아이들을 아빠한테 보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이들 커가는데 옷 한 벌 안 사준, 짜장면 한 번 사준 적 없는 사람에게 지혜 씨의 분신인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지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엄마, 이제 엄마 나이도 있고 힘드니까 애들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죠. 야, 네가도 여태까지 키우고 엄마랑 같이 키우고 여태까지 그랬는데 너도 못 주는 걸 내가 어떻게 주니? 그 어떻게 주니?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키울게.
다행히 이제 11살, 9살 난 두 손자가 할머니를 잘 따르는 게 지혜 씨 어머니의 기쁨이라면 유일한 기쁨입니다.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할머니랑 노는 거요. 아, 진짜? 형은? 장난하는 거요. 이혼한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비단 고 김지혜 씨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혜 씨 어머니는 이에 대해 전 남편이 법원에서 얼마를 주라고 판결했는데도 준다고 하고서 안 준다며 줘야 주는 거지 우리나라 현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고 씁쓸해하면서도 허탈해했습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라. 오늘 국회 앞에선 모레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받고 있는 지혜 씨와 같은 싱글맘들이 양육비 이행 법안을 처리하라고 힘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대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처벌이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은 빠졌습니다. 애초 발의됐던 법안들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겁니다. 양육비 이행 강제를 위해선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출국금지, 양육비 악성 미지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조항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요구입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다른 국가들처럼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과 아이의 생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쁜 아빠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국회 법사위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심리한 뒤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휴대폰 요금과 성착취물 N번방,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안이 하나에 묶여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오늘 휴대폰 요금 인가제 폐지와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도마에 오른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 핵심은 이 통사의 휴대폰 요금제 출시에 대해 사전에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요금 인가제 폐지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 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입니다. 성격과 내용이 전혀 상이한 법안들이 위원장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이 통사의 휴대폰 요금 결정 권한을 완전히 넘겨주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명시된 통신 공공성을 포기하는 계약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과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N번방 방지법이 한 법안에 묶였으니 시민단체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오직 이 통사들의 민원 해결에만 눈이 멀어 N번방 법안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참여연대는 말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과 N번방 방지 법안으로 분리해 후자는 조속히 처리하고 전자는 처리한 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휴대폰 요금 인가제 폐지가 N번방 방지와 묶여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는데 꼼수냐 묘수냐는 어느 쪽에 서서 어느 쪽에 신발을 신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20일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남성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 일단 사건부터 다시 좀 볼까요? 예,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인데요. 서울 네.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 31살 조모 씨가 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갔습니다. 네. 방송에 많이 보도돼서 다들 네. 굉장히 경악했던 사건인데요. 네. 그래서 그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1, 2심은 강간미수는 무죄로 지금 판결이 났죠. 우리 법률에는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네. 있다고 해서 이것을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네. 강간미수로 보기 어려워서 무죄라고 한 네. 것인데요. 당시 이제 조 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네. 공용 계단, 복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의 집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여기를 들어온 부분은 주거 침입이라고 인정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구속 취소 신청서는 이제 네. 이런 겁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네. 소멸될 때 하는 건데요. 일정한 네. 자가 이제 뭐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 청구하면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네. 구속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사례 중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자녀 형기가 8일밖에 안 남은 사안이었습니다. 네.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 하는 중에 이제 8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1, 네.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그러면 네. 법원이 보기에는 그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네. 8일 남은 상황에서 굳이 도주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네.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 이미 뭐 형기를 거의 다 마치고 8일밖에 안 남았다면 네. 그러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것이니까 네.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서 구속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형사소송법 93조인데요. 네. 이 조 씨의 경우에 형기가 얼마 안 남은 것은 맞습니다. 네. 1, 2심 기준으로 형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혹시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 조 씨는 그럼 뭐 풀려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검사가 상고를 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무죄 강간에 대해서 1, 2심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법원으로서는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 조 씨에게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주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으로서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강간 미수와 관련해서는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심증을 좀 노출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네. 판단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정황상 누가 봐도 뭐 성폭행하러 따라간 거는 맞아 보이는데 그래도 강간 미수는 뭐 안 되는 모양이네요. 네, 영상을 보면 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네. 두려움을 당연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들어와서 나는 강도만 하려고 했어. 또는 들어와서 나는 뭐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어.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네. 강간의 의도까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는 것이고요. 재판부에서 얘기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거에 침입해서 네. 뭐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는 강간 또는 강간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우리는 처벌하겠으나 네. 그게 아니라면 문을 열려고 한 행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만 가지고 강간 미수로까지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원심이 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대법원 결정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와 구직자 사이에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출근 전에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까요? 출근 전이니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의류 화장품 수출업체인 A사는 2018년 2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온라인 화장품 사업 해외 마케팅 업무를 총괄할 인력을 구했습니다. 이에 헤드헌터는 다른 업체에 다니던 B씨를 A사에 소개시켜줬습니다. A사 대표는 한 달 뒤인 3월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과 각종 인센티브 등 대우와 근로조건을 B씨에 전달했고 헤드헌터는 B씨의 최종 합격이라고 알렸습니다. B씨는 이에 헤드헌터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입사는 6월 1일로 알고 있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헤드헌터는 이를 A사에 전달했습니다. 입사가 확정된 B씨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A사는 돌연 입사를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냐며 애초 조건보다 크게 후퇴한 조건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B씨는 이에 당연히 항의했고 줄다리기 끝에 A사는 B씨가 출근하기로 한 6월 1일 최종적으로 입사 지원 불합격을 통보했습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A사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에선 헤드헌터가 B씨에게 전달한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를 말 그대로 최종 합격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A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채용을 구체적, 확정적으로 청약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A사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헤드헌터를 통해 A사가 제안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입사 희망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주요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헤드헌터가 A사에 B씨 답변을 다시 전달했는데 A사는 당시 어떤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며 헤드헌터가 최종 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떤 잘못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기존 성립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A사의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했는데 아직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회사가 B씨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낸 사실을 알고 이제 갈 데도 없는데 하며 애초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크게 후퇴한 조건을 다시 내건 것이라면 참으로 치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그게 어느 곳이든 어느 분야든 좀 철퇴를 맞았으면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